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까지 했습니다. 좋은 가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설은 명확해야 된다. 가설이 흐리멍텅하고 가설이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안 되겠죠. 가설의 명확성은 개념적이면서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잘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가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설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것을 이렇게 이걸로 만약에 남성은 2, 여성은 1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조작한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설은 가치 중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조사자들도 인간의 이상 자신들의 가치나 편견 또한 주관적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설을 제시할 때는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설은 변수들의 관계 방향과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건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변수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 변수의 관계가 정적인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 부적인가를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조건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 가설은 기존의 조사 방법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가설이라도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으면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가설을 성립할 수도 없고 그 보고서는 또 성립 더더구나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길다. 이런 가설을 차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A는 요만큼, B 요만큼. 자, 근데 어떤 게 더 길까요? 제가 비슷한데 이거 A는 B보다 길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정확한 30cm 자가 있어야지 이게 맞다. 재보니까 A가 길더라. 아니다. B가 길더라.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 없으면은 꽝이죠. 네, 한마디로 꽝입니다. 자, 실제로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많은 가설들이 조사 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어렵기 때문에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인간의 능력이 환경적으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유전적으로 결정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차원은 매우 광범위하여서 이 자체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환경적이나 유전적 개념도 매우 광범위하여서 현재의 과학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이 환경적이다 아니면 유전적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 예. 왜? 조사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증이네요. 가설은 검증 과정에 따라서 연구 가설, 그 다음에 규모 가설 어디 갔습니까? 규모 가설, 대립 가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 가설은 연구자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조사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실험 가설, 과학적 가설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 주제에 맞는 가설을 연구 가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한 소득 차이 연구에서 남녀 간 월 평균 소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뭡니까? 연가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한 소득 차이 연구에서 남녀 간의 월 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연구가설은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통계적 차이는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가설이라고도 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가설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 하는데
영구가설과 상대적입니다. 반대. 영구가설이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영구가설에서는 남녀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영가설에서는 성별에 관한 소득 연구 차이에서 남녀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되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사 설계를 해서 조사를 돌려봤어요. 통계를 돌려보니까 남녀 간의 소득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연구가설이 맞는 거죠. 이게 참이죠. 참.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반대되니까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연구가설은 맞다. 이 연구가 맞는 연구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연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그작 놓는 그러한 거, 연구가설에 대한 어그작 놓는 그러한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연가설은 연구가설과 논리상 반대되는 것으로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진정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나타난 차이가 단지 우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에 취하여서 연구가설을 기각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가설이다. 이게. 자, 때로는 대립가설을 설정해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만약에 해서 남녀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해갖고 차이가 있어요.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연구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각이 돼버립니다. 얘는 오히려 채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연구가설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연가설을 증명을 해서 연가설이 틀렸다. 그러면은 연구가설이 맞다. 이게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 4-1번에 연구가설하고 연가설 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연가설이라고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없거나 실험 처치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 가설이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남녀 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진짜 우리는 연구는 아니다. 남녀 간의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남녀 동일한 월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가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조사해보니까 정말로 데이터상에 얘가 맞아요. 근데 이 연가설은 아니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이 틀렸다. 연가설은 기각. 연구가설은 채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가설과 연구가설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적 조사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설 검증이죠. 그 가설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론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죠. 가설 검증의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가설이 필요하지 않은 탐색적, 기술적 조사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조사 연구에서는 가설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과학적 이론과 지식의 최종 목적이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있기 때문에 이론과 가설에 입각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 검증까지 했습니다. 가설 검증에 연구가설, 연가설 나왔어요. 요거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1급,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다음은 이제 가설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려면 어떠한 구성의 조건이 있고 어떠한 요소가 있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변수죠. 자, 변수라는 건 뭐예요?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걸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변수는 2개 이상의 값, 속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별, 그 다음에 연령, 종교, 인종, 교육 정도, 소득 수준의 변수들이 있으며 성별은 남과 여의 변수값. 교육 수준은 뭐예요? 초등졸, 중등졸, 고등졸, 대졸, 대학원졸 이런 변수값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초등졸 미만도 있습니다. 미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값이 있어요. 여기서 나왔을 때 성별은 남과 여 하나죠. 중성 요즘 중성은 아직 없는데 아직 논문에 중성 해갖고 없습니다. 성별 만약에 남자는 2, 여자는 1. 교육 수준도 초등졸 1, 중등졸 2, 고등 3, 대졸 4, 대학원졸 6, 5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이거 숫자 하는 걸 이제 조작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 성별 남과 여는 이것도 변수값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그래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변수값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수는 이제 측정치죠, 이게. 다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치입니다. 측정치와 인과관계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측정치에 의한 분류는 사회복지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의 수리적 성격과 수리적 성격이 아닌 분류의 개념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양적 자료는 연령, 키, 몸무게, 온도, 임금, 소득 등 수리적 가치를 갖도록 일련의 숫자를 부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면 이제 척도에도 나오는데 서열 척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열 척도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가면서 리커트 척도에서 다수의 문항을 사용하여서 등간 척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척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바로 척도입니다. 자, 질적 자료는 수리적인 가치보다 분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성별이나 인종, 종교, 출신 지역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관찰 대상이 만약에 남과 여가 있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삶의 만족도, 나는 행복하다. 거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행복하다, 여자로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게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변수를 보게 된다면은 변수 안에 어떠한 변수가 있나 많이 있어요.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문제 형성에서 가설까지 수립이 되면은 자신의 연구에서 변수들을 구체화하고 또 조작적으로 구체화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가정하는 이런 것이 쉬워지게 되겠죠. 변수들은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개념이자 이념적 개념입니다. 변수 종류 중에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되는 변수, 다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설명되는 변수는 이제 또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뭡니까? 여기 독립 변수는 나는이죠. 나는 뭡니까? 설명되는 게 종속 변수 사람이다. 그래, 스스로 있는 거,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독립 변수. 여기에 따라오는 거, 그게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과 관계, 이게 성립이 돼야지만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 변수는 설명 변수로 종속 변수의 값어치에서 변화를 야기한다고 가정하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로 설명된 결과, 이렇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종속 변수는 방정식의 왼쪽에 있고 독립 변수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y = fx의 등식에서 y는 뭡니까? 종속 변수이고 x는 독립 변수입니다. 여기서 y는 x의 함수이어야 되고 x에서의 값의 변화는 y의 값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 있는 거는 독립변수라고 보고 여기에 설명되는 거 독립변수가 뭐로 A는 B다. 이건 종수변수가 되고 B도 D다. C도 D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독립적이죠. 이 세 개는. 하지만 종속변수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A는 사람이다. B도 사람이다. C도 사람이다. 이 각자 틀리죠? 하지만 종속변수는 하나입니다. 사람이다. 관계가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라는 거는 두 변수 간에, 두 변수는 어떤 거예요? 아까 독립, 종속이라고 했죠?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종속변수의 변화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매개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검증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또 B가 들어가요. 그래서 A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매개변수가 중간에 툭 들어가는 게 이게 매개변수다.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애인이 있어서, 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매개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중간에 매개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제변수가 있습니다. 외제변수. 이거 좀 만나서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아무튼 외제변수라는 것은 뭐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입니다. 보통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죠. 설명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의 변수를 외제변수다. 겉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는 B, A로 말미암아 B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고 단지 우연히 다른 변수의 영향 때문에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변수 X와 변수 Y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변수 Z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 변수라고도 하죠. 외제 변수는 이거는 실제로 우연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허위 변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기간과 수명을 조사했더니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 질병이 심각할수록 입원 기간이 길고 따라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던 입원 기간과 수명이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변수 이게 외제 변수가 되고요. 반면에 억압 변수는 원래 관계가 있는 두 변수가 제3의 변수로 인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때의 제3의 변수를 억압 변수라고 하며 억압 변수를 통제하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참된 관계가 나타난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거는 그림 4-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화살표가 이래 갔죠? 네, 이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살표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 매개라고 했죠? 요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했다. 매개 변수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영향을 주는 걸 외제 변수, 허위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화살표 관계를 잘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좋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조금 중요한 변수예요.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 자,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자,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같습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같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를 한 번 더 조절 변수는 뭐를 하나 더 탕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게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5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가 똑같이 50이 나왔어요. 근데 조절 변수가 어떻게 뭘 조절을 해갖고 아니다 너는 뭐 이것 때문에 하나가 좀 부족하다 해서 여기서 20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는 30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조절을 세게 하면 할수록 종속 변수도 좀 더 낮아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와 B를 조절하는 것, 그걸 조절 변수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있습니다. 통제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변수. 이것을 독립 변수를 통제하게 되는데 이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한다.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통제하는 변수, 그거를 통제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 연구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명확한 관계의 결여로 인해 잘못 이끌어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자, 이런 것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설계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변수는 더 이상 외제 변수가 아닌 허위 변수가 아닌 통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명과 받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양과의 관계는 가장 심각한 질병과 관련된 사례들이 더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볼 건데, 첫째, 우리는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하위 그룹으로 모든 사례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의 단순성을 위해서 그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생명에 위험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생명에는 위험하지 않는 경증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수명과 받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양의 관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와 같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원래의 관계가 질병의 심각성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아니면 동일한가 이런 걸 검토함으로써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네, 통제하는 변수, 통제 변수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통제 변수에는 나이, 성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종교 이런 거를 다 통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하나씩 통제를 하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걸 이제 통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했는데 나가 누구예요?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가 들어갑니다. 남자가 행복하냐? 여자로서 행복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통제 변수는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과 개념의 이제 조작화가 있는데
자, 가설이란 연구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된 잠정적인 진술이라고 했죠. 연구 문제는 가설 수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찰 가능한 명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문제나 조사 가설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가설 수립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화와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개념적 정의란 뭐냐?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서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권력은 개념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뭔가를 하도록 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되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기대가치와 능력가치 간의 괴리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념들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일 뿐이죠. 개념적 정의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그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적 정의란 어떤 용어가 가진 일반적인 속성을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경험적 관찰을 위한 기준으로 개념적 수준 또는 구성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가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컨대 신앙심은 종교의식의 참여 빈도와 기도 횟수 등으로, 성별은 남과 여로,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 횟수로, 그리고 소득은 월 수입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속성이나 개념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이라든지 상대적 박탈, 진흥, 만족 이걸 어떻게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위적 속성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개념의 경험적 존재는 추론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추론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경험적 대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의해 기술되는 현상의 존재나 존재 정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서술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개념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개념의 경험적 적용을 위한 척도를 제공하는 측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 관찰적 차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앞으로 하다 보면 조작적 정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